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11살 딸아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9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살 주부입니다. 둘 다 같은 자식인데 아들만 유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표현을 할까? 혹시 아이를 편애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현재 저에게 선물과도 같은 이 두 아이를 케어하는 싱글맘입니다. 물론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남편도 있었고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제 삶이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돈 중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것인가요? 물론 전 두 가지 모두 다 일치하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 덕분에요. 제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42살이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 후 재직하게 된 회사에서 절 가르쳐주던 맞사수였던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팅을 한 그날 서로 첫눈에 반했고 바로 결혼을 했죠.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대학 졸업 후 곧바로 헬스 관련 사업을 시작해 승승장구를 하던 사업가였어요. 절 만나기 전부터 사업을 운영해왔고 초기 시행착오를 겪었던 어려움도 직접 체감한 사람이었기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에 성공했고 사랑의 결실은 딸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회사를 그만둔 후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내조를 하길 바랬죠. 사실 제가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사업만으로 충분히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아이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사업은 정말 잘 됐어요. 200평이 넘는 헬스장 운영을 이미 2지점이나 냈었고 단순히 헬스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수영, 골프 등 범위를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었죠. 다소 과감한 확장이었지만 남편의 도전은 성공했고 저와 딸아이 역시 남편 덕분에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해올 수 있었죠. 하지만 사업에는 반드시 기복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듯 끝날 것 같지 않던 남편의 전성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올 여름엔 같이 휴가 갈 수 있는 거지? 미나가 당신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 미안해서 어쩌지. 이번엔 당신이랑 미나 둘이 보내야겠는데. 또 작년에도 딱 이틀 같이 보내고 시간 보낸 적도 없잖아. 난 괜찮은데 지금 이 시기에 미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여보. 난 당신이 미나에게 정서적으로도 좋은 아빠가 되길 바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모두 다 내 손을 타지 않으면 사업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내 철칙인 거 알잖아. 또 올해는 새로운 투자 받아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겼고. 그러니 당신이 나 대신 미나 좀 잘 달래줘. 다 우릴 위해서야. 또 사업을 확장한다고? 당신 그럼 더 바빠지는 거 아니야? 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좀 걱정이 되네. 여보, 당신 나 못 믿어? 나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이제야 사업이 좀 되는 것 같은 상황이야. 여기서 이 투자 못 받아내면 앞으로 또 어떤 기회가 올지 몰라. 당신 믿지. 당신도 나랑 미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는데. 알겠어요. 내가 미나는 잘 달래볼게.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식사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남편이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고 아무리 서운해도 우리가 더 기다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업이 자리가 잡히면 언제든 함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이렇게 일만 하다가 갑작스럽게 저와 미나만을 남겨두고 갈 걸 알았다면 좀 더 고집을 부리며 시간을 보내고 얼굴을 더 많이 봐둘 걸 후회가 들더군요. 남편의 잘 되던 사업은 갑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심각한 역병으로 인해서 공을 들인 시간이 무색하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역병이 퍼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고
하루 걸러 하루 사이로 수많은 사망자를 배출해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에 큰 두려움을 가졌고 나라에서도 모이는 걸 지양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는 헬스 관련 산업을 하는 남편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 것 같더라고요. 수요가 줄어든 사업은 조금씩 가지고 있던 자본을 모두 소진하고 순차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평소에 회사 일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남편이었기에 이런 역병으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았어도 저에게 이런 방구 한 번 한 적이 없거든요. 꽤 큰 사업이었기에 망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았지만 파산으로 이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나 봐요. 남편의 이런 채무와 심각한 사업 실패 소식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는 병원에 연락을 받고 난 후였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민성 씨 배우자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박민성 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지산병원인데 빨리 이쪽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남편이요? 제 남편이 맞나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저도 모르게 주저앉고 말았어요. 요 며칠 일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고작 전화통화 1분 남짓한 것이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어요. 단순히 요즘 바쁘구나 싶어 남편 사무실로 속옷과 옷을 몇 번 챙겨다 준 것이 다이고 그때마다 사무실에 없으니 그냥 두고 가라고만 해 얼굴도 보지 못했었는데 바쁘게 지내고 있는 줄 아는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하는 전화를 받으니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관계자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몸을 떨 뿐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라고 믿기지도 않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지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딸아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으며 저에게 말을 걸었죠. 정신을 놓을 것만 같은 순간에 딸아이의 목소리와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해맑은 얼굴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이 정말 죽었다면 이제 이 아이에겐 저밖에 없는 것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게 바로 엄마의 힘인가 싶었어요. 미나야, 할머니한테 전화해뒀어. 할머니 조금 기다리면 오실 거거든? 그럼 할머니랑 있어. 엄마, 아빠가 좀 오라고 해서 얼른 다녀올게. 알았지? 밥 잘 먹고 말 잘 듣고 있어. 엄마가 할머니 통해서 연락할게. 알았지? 아빠가 오래? 그럼 나도 갈래. 아니야, 지금은 어른들만 와야 한대.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연락할게. 엄마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좀 없어. 미안해. 다녀올게. 아이에게 차마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 둘러댄 후 서둘러 지산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산병원 앞에서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온몸이 떨리는 건 물론 들어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병원으로 들어갔고 남편의 이름을 말한 순간 모든 것들이 현실이라는 것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흰 천에 덮여 전혀 날 알아보지 못했고 차갑게 식어 절 반겼으니까요. 그곳에는 평소 남편의 오른손처럼 사업 초창기부터 함께 일을 해왔던 재열 씨가 있었어요. 여보, 이게 진짜예요? 재열 씨, 이게 지금 민성 씨가 맞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죠, 사고죠.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형님이 아무래도 일부러 차 사고를 낸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왜요? 왜 사고를 일부러 내요? 왜요? 이 사람이 왜요? 형수님은 모르시겠지만 역대급 역병에 돌면서 사업이 정말 갑자기 기울어졌어요. 최근 투자를 크게 받아서 진행하던 사업도 고꾸라지면서 그 빚을 오롯이 형님이 지게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형수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무가 많았어요. 당장 잘 되던 2개 지점을 저당 잡아서 신규 업장에 투자를 몰았는데 이게 망해버리니까 아마 감당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통화를 한 게 마지막인데 형님께서 그랬거든요. 이건 내가 죽어야 형수님과 미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정말 이렇게 되실 줄은 몰랐어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잊지는 못합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사업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저와 딸 민하에게 이런 책임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자진해서 차 사고를 냈고 그대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 허무하고 허망하게 남편과 한마디 대화도 해보지 못한 채 그대로 보내줘야 했어요. 이렇게 빨리 헤어질 것이었으면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좀 붙잡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둘 걸. 얼굴을 좀 더 많이 보고 만지고 안아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런 슬픔도 잠깐이고 남편이 죽어버린 이 상황에서 전 슬퍼할 틈도 없더군요. 지금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과 별개로 딸과 덩그러니 남게 된 상황을 해결하고 아이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밤마다 절 감쌌지만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당시 7살밖에 안 됐던 딸아이를 두고 나마저 떠난다면 아이는 평생 부모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만들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할 수 있는 일, 아니 저를 써준다고 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주부로 살아왔고 경제활동을 해온 경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기에 이렇다 할 고정급여를 받는 직장을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위한 앱에 가입해 여기저기 지원을 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어쩌다 한번 온다고 해도 제 상황을 듣고는 면접조차 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니 일을 구할 수 있는 매체는 뭐든 확인하고 찾아가면서 일을 찾게 되었어요. 그날은 인력 사무실을 찾아가 도우미 일을 구하려고 나서던 길이었어요. 요즘은 도우미 일도 수요가 높아 쉽게 잡히지 않는 현실에 절망을 하며 벤치에 앉아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홍보지를 봤어요. 바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간병인 자격증이었죠. 당장 어떤 커리어도 경력도 없는 제 입장에서는 뭐라도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른 적힌 기관에 연락을 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를 했어요. 자격증만 취득하면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병원 및 재활센터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니 꼭 따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어야겠다고 다짐했죠. 무엇이든 간절함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듯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마침내 자격증을 딴 후 소개를 해준 요양원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쉬는 시간에 엄청난 구인구직 자리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휴, 잊으시러 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좀 쉬면서 해요. 제가 일을 좀 많이 해야 해서요. 혹시 쉬는 일정이 있거나 대타 필요하시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자기 일자리 구하면 여기도 한번 지원해봐. 이번에 지승기업에서 간병인 구한다고 하던데. 간병인 치고는 면접이랑 이런 게 좀 빡세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알아? 합격하면 자기한테는 딱이겠는데. 지승기업이요? 그렇게 큰 곳에서도 간병인을 구하나요? 그럼 오히려 그런 데는 간병인 1명으로는 부족하지. 대신 구인 공고를 내는 건 아니고 아름아름해서 경력자들에게만 소식이 알려진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해볼 수 있으면 지원해봐. 네, 업체 팀장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감사해요. 꽤 큰 중견기업인 지승기업에서 간병인을 구한다니. 분명 간병인 월급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솔깃했어요.
하지만 동료분들의 말처럼 아름아름해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본다고 하니 저에게까지 기회가 올까 싶기도 했죠.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간병인 일을 소개해주는 업체 팀장님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방문을 했어요. 어서 와요. 그렇잖아도 이야기할 것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요양원 일 하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덕분에 시급이어도 감사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정규직처럼 고정적 월급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소개받고 싶은데.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연락하려고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지승기업 알죠? 거기서 이번에 신규 간병인을 추가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명단을 좀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거기서 자기도 포함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또 자기가 지승기업이랑 아는 사이인가 했지. 저요? 아니요. 전 듣기만 했지 연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저도 면접 명단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요? 희한하네. 원래 이렇게 딱 집어서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데. 아무튼 뭐 면접 일정 알려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막 간병인 일을 시작한 저이기에 지승기업에서 저를 딱 집어서 면접 명단에 넣어달라고 했다는 말이 좀 의아하긴 했지만 깊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당장 아이는 초등학교도 가야 하고 사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에 어떻게든 주어진 면접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엔 없었죠. 초짜로 보이지 않도록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젊은 나이를 내세워 어떻게 해서든 뽑힐 수 있게 면접을 불태워보자 라는 마음이 컸죠. 드디어 면접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지승기업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은 그 집의 집안일을 도맡아 오는 실장님급 도우미와 사모님 두 분이 보셨어요. 꽤 유명한 기업에서 뽑는 간병인 자리인 만큼 경력도 많고 이미 다른 재벌가만 맡아서 간병을 해오신 분들까지 정말 쟁쟁한 분들이 왔더라고요.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가지고 왔는데 막상 직접 참여를 해보니 기가 팍 죽어 어쩌면 안 뽑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 순서가 다가오면 올수록 거의 반포기 상태로 그냥 편하게 보고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편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생각보다 무거운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니 자연스럽게 임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았고 면접 시작을 했습니다. 박미영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경력은 매우 짧으시군요.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주부였습니다. 생업을 위해 이제 막 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당장 책임져야 할 딸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취업을 위해 지원을 했어요. 남편이 결국 그렇게 됐군요. 안타깝게 되었어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는 딸아이와 둘이 살고 있나요? 네,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필요하고요. 집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일하는 곳과 거리가 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면 일을 편하게 할 수 없으니 물어봤고요. 오해는 하지 말아요. 다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 면접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일을 위해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무엇보다 뽑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 그냥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은 간병인으로서의 자질보다는 저의 호구조사를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채 마무리되었어요. 면접 분위기를 보니 애초에 뽑힐 일이 아니었는데 아깝게 시간만 버리고 온 것 같아 아쉬웠죠. 적어도 이 시간에 요양원에서 일을 했다면 7만 원은 벌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다 경험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절 위로하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의 벌이로는 아이와 살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으니까요. 면접을 보고 온 이후 저는 지승기업 간병인 입사는
마음에서 깔끔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요양원 아르바이트에 더해 또 다른 일을 찾기 위해서 새롭게 택배사의 물류센터 일을 지원해 일을 하고자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승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병인 모집에 합격하셔서 연락드려요.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되는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제가 합격했다고요?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출근이 어려우실까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오전 8시까지 출근 후 전화드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떨어질 줄만 알았던 지승기업 간병인 자리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꿈만 같았어요. 전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다고 하니 먼저 떠난 남편이 미안해서 절 도와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다름 아닌 내 소중한 딸 민하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떠난 후 정말 오랜만에 딸과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을 보냈어요. 우리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달까요? 엄마, 진짜 맛있다. 엄마도 많이 먹어. 맛있어? 우리 미나 많이 먹어. 요즘 고기도 제대로 못 먹였는데 커야 되는데 자주 못 사줘서 엄마가 미안해. 삼겹살 진짜 맛있어. 엄마도 먹어. 난 어린이집에서 맛있는 거 먹어. 엄마도 많이 먹어. 그래, 미나야. 엄마가 앞으로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미나 옛날처럼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조금만 고생해, 내 새끼. 응, 엄마. 그럼 나 친구들 다니는 태권도 학원이랑 미술학원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엄마가 우리 미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거야. 남 부럽지 않게. 약속. 말로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딸을 보면서 좀 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후 본 지승기업의 안채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했어요. 간병인 역시 저 포함해서 총 4분이 계셨고 저는 제일 낮은 직급의 간병인으로 보조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저이기에 조금은 어색할 순 있겠다 싶었지만 그분들이 저를 맞이하는 느낌은 많이 달랐습니다. 사모님이나 실장님이 계실 때의 모습과 간병인들끼리 있을 때의 태도는 180도 달랐거든요. 이런 게 직장 내 따돌림인가 싶을 정도로 은근히 절 배제하며 일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쉬는 시간 대화를 나누다가도 제가 들어가 대화 참여를 하려고만 하면 이야기를 끊어버린 후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죠.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절 따돌리니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겠다고 다짐한 저였어도 쉽지 않더군요. 그나마 이곳에서 간병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건 간병인 3명 중 저와 같이 보조를 돕는 베트남인 간병인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다른 간병인들과 같은 태도를 유지했지만 어느 순간 정보도 듣지 못하고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도움을 주게 되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됐어요. 낯선 곳에서 한 명이라도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니 신기하게도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렇게 지승기업에서의 간병인 생활은 어느덧 3개월 차에 이르렀습니다. 일과 사람들 모두 삭막하고 힘들었지만 그대로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보면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미나가 좋아하는 학원도 먹고 싶은 것도 남편이 있을 때처럼은 아니지만 남들처럼은 해줄 수 있게 된 것에도 감사했고요. 그러던 어느 월급날 친하게 지내던 베트남 간병인이 저에게 슬쩍 충격적이고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오늘도 월급 들어왔네. 기분 좋다, 그치? 그러게. 정말 이 월급 때문에 버틴다. 맞아. 나 한국 와서 300만 원 되는 돈 벌어본 거 처음이야. 대화를 하던 중 흠칫 놀랐어요. 베트남 간병인 동료가 말을 한 월급 급여와 제가 받는 급여의 금액이 달랐기 때문이죠. 이 말을 지금 하게 된다면 상황이 이상해질 것 같아 제 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동료를 떠보는 질문을 했죠. 그러게 월급은 다 동일하니까 차라리 우린 좋지.
그치. 우리 다 면접 볼 때 고정이라고 듣고 왔잖아. 간병인들 사이에 시기 질투 생기거나 그럴까봐 그런다고.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놀랐어요. 전 그들과 확연히 다른 450만 원을 매달 받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고정급여는 하나의 규칙과도 같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밝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나만 이렇게 높은 월급을 주는지 찜찜한 마음이 들었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료의 말에 예의상 대답만 하고 있던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게. 근데 그거 알아? 자기는 처음 올 때부터 말이 많았어. 그래서 지금도 은근히 괴롭히는 거잖아. 응? 무슨 말이야? 원래 간병인 더 필요 없었는데 갑자기 뽑았거든. 그리고 경력도 없는 데다가 원래 면접 때 사모님이 직접 보지 않는데 직접 면접 보고 뽑혔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돌았거든. 그래서 사실 자기가 회장님 간병을 해주러 온 게 아니라 다른 거 해주러 온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돌고 있어.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모르긴 몰라도 나 간병인 자격증 따고 정정당당히 들어왔어. 자기도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난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 말해주는 거고. 근데 자기가 이 이야기 가지고 가서 다른 분들한테 따지면 내가 곤란해지고 나 잘릴 거야. 그러니까 부탁해 말하지 않겠다고. 나도 똑같이 돈 벌어야 해. 그래야 우리 집에 돈 붙여줄 수 있어. 부탁이야. 이 말을 듣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면접부터 합격까지 너무 수월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회장님의 다른 것을 해주러 들어온 간병인이라는 소문이 났다니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 황당한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유일한 친구인 베트남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 역시 이곳 아니면 방법이 없기도 했고요. 서러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늘 의문을 품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일이 생겼어요. 늦은 밤 사모님은 개인적으로 절 불러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있던 터라 오히려 더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사모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우리 영감이 죽기 전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잖아. 하룻밤만 부탁해. 네? 무슨 말씀이신지. 들어가 봐요.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다고 한 사람이 당신이에요. 왜 그런진 영감이 말해줄 거예요. 하룻밤만 부탁해라는 말에 온 몸에 힘이 빠지며 결국 난 그런 목적으로 드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순간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이제 와서 뭐가 무섭겠어 라는 마음으로 미친 척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간 곳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얼른 상황 파악을 하려고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방 안은 매우 조용했어요. 그리고 방 안에는 회장님이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곤히 자고 있는 딸과 같은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잔뜩 긴장을 하며 맞이하게 된 상황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절 바라보며 회장님은 절 보고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드디어 이렇게 보는군요 라는 말을 먼저 건넸어요. 알 수 없는 회장님의 이야기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었고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때 문을 열고 날 안내해준 사모님이 낮은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나지막히 이야기했어요. 사모님이 절 미는 힘을 이기지 못해 저는 방으로 들어섰고 문은 닫혔습니다. 남자아이와 회장님을 번갈아 보며 무슨 상황인지 생각했지만 도무지 답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한참의 정적을 깨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절 왜 찾으셨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아마도 갑자기 고용한 간병인이라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다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긴장 풀도록 해요. 그럼 절 왜 여기에 부르신 거죠? 이 아이는 누구고요? 제가 혹시 돌봐야 할 아이인가요? 새로운 업무를 주시는 건가요? 저는 제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동원해 회장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회장님은 말을 천천히 이어나갔어요. 진정해요. 지금부터 왜 당신을 여기에 불렀는지, 이 아이는 누구인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회장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충격적이고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감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는, 아니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으니까요. 회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제 남편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야기가 제가 취업을 한 지승기업의 회장님의 입을 통해 듣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마치 꿈만 같더군요. 물론 꾸고 싶지도 않은, 빠르게 깨고 싶은 그런 악몽 말이에요. 당신의 남편 아마도 세상을 떠났다죠. 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디 당신이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꼭 들어주었으면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이 아이, 당신 남편의 아이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와 제 남편 사이에는 7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없어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당신은 모르는 당신 남편의 아들이니까요. 제가 모시는 회장님이기에 제 업무나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제 남편을 욕보이는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그 사람 누구보다 절 사랑했고 저희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다른 곳에서 바람을 피워 아이라도 낳았다는 건가요? 제 가족을 건드리는 말은 참지 않겠어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이 아이의 아빠니까요. 하늘이 노래지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의 아이라니. 그럼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저와 민하를 뒤로하고 살아왔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원망을 하고 싶어도 세상에 없는 그 사람이기에 혼란스럽고 황당하며 어이가 없기도 했죠.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소용돌이 치는 상황이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회장님과의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죠? 무턱대고 이렇게 남편의 아이라고 하시니 못 믿겠어요. 이해해요.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이걸 해봤어요. 자, 보세요. 회장님이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검체 확인을 위해 찍힌 사진에는 남편의 모습과 지금은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더군요. 그리고 그 결과 끝에는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써져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력조차 없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도 잔인하게도 회장님은 말을 이어나갔어요. 듣고 싶지 않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떠난 남편을 대신해, 그리고 내 딸을 대신해 이야기해 줄게요. 딸? 아이의 엄마가 회장님 딸인 건가요? 네, 맞아요. 당신의 남편이 하는 사업을 확장할 때 투자자가 바로 내 딸이었어요. 헬스 관련 사업에 더해 뷰티 관련 사업까지 함께 런칭을 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기로 계약을 했었다더군요. 맞아요. 투자를 받았고 확장을 한다고 했었어요. 투자를 하다 보니 만나는 시간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은 내 딸과 당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하룻밤을 보냈으니 바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룻밤을 보낼 정도의 사이였는데 바람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투자를 확정하고 난 후 모든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술이 너무 과했던 건지 그날의 기분에 끌린 건지 딱 하룻밤 실수를 했다고 하는군요. 말 그대로 불장난이었죠. 이 일에 대해 당신 남편과 내 딸 모두 다 없던 일로 하기로 이야기까지 끝냈다고 하네요. 서로 감정도 없고 그저 실수였으니까요. 그러니 이건 바람이 아니다 이 말인가요? 적어도 내 딸의 말로는 그렇더군요. 그런데 참 운명의 장난이 이런 건지 내 딸은 그날의 실수로 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도 저 아이가 태어난 직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딸아이는 투자 무산과 동시에 다시 해외로 떠났고 아이를 낳으려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왜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거죠? 딸아이는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실수라고 하더군요. 아이를 지워보려 했지만 바보 같게도 늦게 알게 되었고 아이를 지우기엔 늦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아이를 낳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었고 저에게 아이를 맡긴 채 자신의 삶을 살고자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럼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책임질 마음이 없이 버리고 갔다는 건가요? 그래요. 내 딸이지만 냉정하고 이성적인 아이라 아이에 대한 애정도 없어 보이더군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낳은 제 손주니 이 아이를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과 배신감, 아이에 대한 연민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도저히 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럼 어떤 경력도 없는 저를 일부러 면접 명단에 넣고 굳이 간병인을 뽑아 이곳에 오게 한 것도 다 계획이 된 것이었네요. 맞나요? 맞아요. 아이가 태어난 즉시 당신 남편과 당신 그리고 당신의 딸아이에 대한 조사를 했고 남편이 죽고 난 후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제 뒷조사를 했죠? 제 가난을 이용하고 싶었나요? 황당하네요. 당신은 거부하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와 당신 그리고 당신 딸은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당신에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만행과 말도 안 되는 혼외자의 등장을 받아들이는 것도 버거우니 이 상황에 회장님은 또 다른 버거운 제안을 저에게 해왔어요. 내 딸은 아이를 낳기만 했을 뿐 엄마로서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평생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해외에 가버렸어요. 그동안은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해코지도 할 수 없게 잘 돌봐왔지만 잘 알다시피 난 죽을 날만 받아놓은 그냥 늙은이일 뿐이지.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책임질 사람도 없고 혼자야.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 따님이 다시 돌아와 아이를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모님도 아이를 돌봐줄 수 있고. 나도 이 문제에 대해 딸에게 매우 강력한 태도로 요구했지만 강경하더군요. 아마도 해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상속에 대한 포기는 물론이고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갔어요. 그리고 내 아내는 내 딸의 친엄마가 아니야. 나 또한 아내를 앞세우고 재혼을 했죠. 그러니 아이를 돌봐줄 리 만무하고 오히려 어린 이 아이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버릴 가능성이 높아.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집안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난 당신이 필요했어요. 회장님은 결국 처음부터 날 알고 채용을 했고 아이를 지켜주고 사랑으로 지켜낼 사람이 나뿐이라고 생각을 해 아이를 부탁을 하기 위해 날 불러낸 것이었어요. 우리 아이를 내가 죽은 후 당신의 딸처럼 키워주세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아이 앞으로의 재산은 물론이고 당신이 내 부탁을 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충분히 할 겁니다. 평생 살고도 남을 재산을 증여할게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제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일한 내 핏줄인 손자인 이 아이를 위해 주고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확답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의 바람도 모자라 내 딸에게 배다른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황도 황당하고 버겁네요. 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았나요? 없다면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충격이 너무 크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5년 전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에 모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에게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에요. 알다시피 내 건강이 허락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음이 정돈되면 부디 이 늙은이의 간절한 부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래요. 나가보겠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힘든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제 막 딸과의 행복한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내 기대는 산산이 조각났어요.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 원망을 하며 화를 토해낼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막막하고 가슴을 틀어막았어요. 남들은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솔깃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바람과 배다른 남매의 사실을 듣게 된 상황에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당장의 생활의 여유를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야 할 제안이지만 과연 제가 이 아이를 내 아들처럼 예뻐하며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차라리 회장님의 또 다른 혼외자를 책임지고 돌봐줄 것을 부탁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유전자 검사지를 바라보며 허무한 마음으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울어도 분이 풀리지 않고 감당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막상 아이를 모르는 척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살게 될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몰려오더군요. 나름대로 큰 일을 겪으면서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하고 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생각하니 약해지는 마음을 보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며 한동안의 시간을 보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살은 날로 빠지고 당장 생계로 인해서 간병인 일도 그만두지 못한 채 불편한 출근을 하며 애써 제안을 외면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 떠올리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이미 죽었기에 이런 일을 만든 남편을 탓하거나 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낳아온 또 다른 배다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선뜻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어떤 답변도 내색도 없이 일을 하는 내 모습을 바라만 보던 회장님은 어느 날 또다시 절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또 어떤 폭탄 같은 이야기를 할까 떨리는 마음 반, 두려움 반으로 회장님을 만났어요. 아직 마음의 결정이 다 내려지지 않았죠. 같은 부모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없으면 버려질 이 아이를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겠소.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니 이해해 주세요. 나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날로 쇠약해지고 있어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이를 이곳에서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건 아무도 모르게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현재 아무도 모르는 내 별장에서 부모와 단둘이 어떤 생활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밖에 없었기에 아이 존재를 밝혔고요. 다른 말 하지 않을게요. 딱 한 번만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아이를 보고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어. 제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렇다면 나 역시 내가 가진 권력을 이용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가지 않을 건가요? 회장님의 말에 순간적인 반발심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아이에 대한 연민이 가득 찬 상황이었기에 아이를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들었어요. 이에 못 이기는 척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따라가게 되었죠. 냉정하지 못한 성격 탓에 결국 아이가 그날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못 이기는 척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이가 있는 별장으로 향했어요. 가면서도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만 볼 뿐, 절대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내 마음속 다짐을 하며 갔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은 서울과는 꽤 먼 곳이었어요. 사람이 없는 시골이었고 인적이 드물었기에 매우 고즈넉하고 조용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활발히 뛰놀아야 할 5살 아이가 있을 곳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죠. 제가 찾아간 곳의 보모는 이미 제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안내를 했어요. 아이는 5살의 천진난만함은 없는 모습이었어요. 처음 본 모습은 잠에 들어 있었지만 깨어서 날 바라보는 모습은 그날 처음 봤어요. 그날 보게 된 아이의 모습은 제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 정도로 안쓰러웠어요. 아빠를 잃고 갑작스럽게 생활고를 겪으며 지내는 제 딸과는 전혀 다른 주눅이 든 모습과 눈치를 보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의 모습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모습이 참 역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아이는 엄마도 아빠도 없이 한창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잔뜩 주눅이 들고 말수가 적은 모습으로 날 애처롭게 바라봤어요. 순간 모든 걸 잊고 아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이리 와볼래? 라며 말을 건넸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의 인사에 잔뜩 긴장을 하던 아이는 시간이 지나 친절하게 장난도 치고 다가오는 저에게 참 살갑게 다가오더군요. 사람이 그리웠는지 아니면 엄마가 그리웠는지 꼭 안겨서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닌 어른들의 실수로 인해서 태어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먹여주면서 시간을 보낸 후 사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결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딱 하루뿐이었지만 내가 사랑하던 남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아이와의 시간이 값졌고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헤어지는 순간에도 아이는 제가 가길 바라지 않으면서 울며 매달렸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를 안아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문제는 제가 결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었어요. 딸 민하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회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요. 마음의 결정을 했나요?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뭐든 말해보세요. 먼저 돈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안쓰럽고 사랑스러워서 한 결정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조건은 저희 딸아이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 아이만큼 제 딸이 받을 상처도 전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받아들일 때 그때까지 기다려주셨으면 해요. 네, 충분히 이해해요. 딸 민하라고 했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노력할 거고요. 이런 결정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겪으면서 딸 민하가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렸기에 죽음이 뭔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지내왔을 뿐이었고요. 그날 이후 회장님과 사모님은 딸 민하를 제가 일하는 곳에 자주 초대했고 남자아이와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민하와 저녁을 먹는 중에 속 깊은 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 그 애 있잖아. 응? 누구 말하는 거야? 엄마 일하는 집에 혼자 있는 애 말이야. 아, 걔는 왜? 그 애 엄마 없어? 엄마가 없대. 그래서 엄마가 일하면서 돌봐주고 미나가 놀아주기도 했잖아. 나 그 애랑 같이 살아도 괜찮아. 미나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미나는 엄마 사랑받고 지내지만 엄마 없는 시간은 내내 심심하고 지루해.
그 애랑 놀 때 재밌고 기분이 좋아. 그리고 아빠랑 많이 닮았어. 아빠가 보낸 천사 같아. 미나의 말에 정말 머리를 한 대 크게 맞는 기분이었어요. 내 감정에 휩싸여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눈치채고 지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지냈던 제가 바보 같더군요. 마냥 어린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엄마와 아이를 배려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미나야, 정말로 같이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응. 우리 둘이 지내는 것보다 셋이서 지내면 더 행복하잖아. 가족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자, 엄마. 미나의 한마디에 그동안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기만 했던 제 마음도 속 시원하게 해소가 되더군요. 어른의 마음으로 이것저것 원망하고 복잡하게 생각했던 저와 달리 순수한 민하는 오히려 단순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답을 내려준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민하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 눈물은 기쁨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미래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고요. 그 다음 날 회장님을 찾아가 정식으로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키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그 직후 빠르게 모든 과정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아이를 법적으로 내 아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부터 진행을 해야 했어요.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회장님 댁의 고문 변호사님을 통해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제 남편의 생부로 인정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의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동생의 유전자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친자 확인을 했어요. 또 회장님 댁에서 미리 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도 저의 명백한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가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 아이로 인정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이후 회장님은 약속대로 아이 앞으로의 재산 증여와 함께 저와 제 딸의 미래를 위한 재산을 아낌없이 지급했습니다. 아이 앞으로는 현금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모두 지급한 후 마무리했고 제 앞으로는 꽤 큰 건물 한 채와 현금을 지급한 후 유산 상속을 위한 유언을 수정을 해 재산을 넘겨주도록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그에 따라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남편이 남겨준 아이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지금 현재 딸아이와 살고 있는 2칸짜리 방에서 우리 세 가족이 살 수 있는 좀 더 넉넉한 방을 매매해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해 주눅이 들어있고 눈치를 보던 아이도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하면서 밝아졌고 누구보다 맑은 아이로 성장했어요. 그 후로 1년이 지난 시점에 회장님은 자신이 생전에 꼭 해결해야 할 일을 해결한 후 걱정 없이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 가족은 누구보다 단단한 결속력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막대한 재산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여전히 간병인으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죠. 하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았어요. 아이가 날 받아들이지 못하고 커가면서 혹시 자신을 데려온 저를 원망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친엄마였던 것처럼 어떤 공백도 느끼지 않게 우리 딸과의 사이에서도 별다른 차등을 느끼지 않도록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 마음이 아이에게도 느껴진 것인지 아이는 티 없이 맑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돈을 밝히면서 남편의 혼외자를 책임지게 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죠. 말로는 안쓰러운 아이를 위해서 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좋은 기회를 잡아서 팔자를 고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결정을 한 후 당시 함께 일을 해오던 간병인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았고 일하는 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베트남 간병인 동료 또한 절 비난하며 연을 끊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선택하고 책임지기로 한 이상 이 정도는 얼마든지 예상했고 감내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 솔직히 돈 가지려고 키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지금처럼 딸과 단둘이 사는 생활에서 생활고를 계속해 겪었고 남편의 아이가 지승기업과 같은 재벌집이 아니라 평범한 집안의 아이였으면 걷었을 것이냐는 식의 비난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비난, 힐난을 받아왔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왔던 저에 대한 죗값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디기로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 아이는 내 아이고 내 선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공감하거나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아이는 남편과 너무 닮았어요. 마치 남편의 어린 시절이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이 들었는데 그건 아마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남편이 나와 민하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 미안해서 이렇게 우릴 지켜줄 또 다른 아이를 보낸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잡하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세 가족의 행복만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남편은 우리에게 채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진의 사고를 냈지만 그 대신 새로운 가족과 경제적 여유를 선물해 줬어요. 물론 돌아가신 회장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남편의 채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했지만 전 이 모든 재산을 다 받진 않았어요. 이제는 제 아들인 이 아이 앞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재산을 제외하고 우리 아이들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채를 마련할 돈을 받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도의 금액만 남겼어요. 그래서 여전히 전 간병인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딸과 아들이 대학 진학을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경제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펼칠 수 있는 금액적 지원은 마련해 두었어요. 저보다는 살 날이 많고 변하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자본을 마련해 두어야 할 아이들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죽음과 동시에 삶의 가장 바닥이라는 곳까지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가슴으로 낳은 아들을 얻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제 목숨 같은 아들이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모두가 저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이고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 사연을 들으시고 절 질책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질책 또한 달갑게 받을 자신이 있어요. 질책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이 글을 썼으니까요. 그래도 질책을 하기보다는 이런 결정을 내린 저에게 용기와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